안녕하세요. 오늘은 쇼샤나 주보프의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빅테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찰하는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가장 뭐랄까 중심이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뭐가 문제인가에서부터 조금 이제 보면요, 이런 거죠. 이제 구글의 스트리트 뷰 차량이 이제 독일에서 그 사설 와이파이 네트워크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고 이제 그게 이제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스트리트 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한 엔지니어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가 최소한 2번 동료들에게 스트리트뷰 개인 데이터 수집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증거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제 조사기관인 FACC가 구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청서를 보냈지만 거의 아무것도 입수할 수 없었다. 이 추출의 절박성,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것이 이 빅테크를 빅테크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프라이버시 자율 규제에 대한 구글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주 사법당국의 순진함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화라는 것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성장한 그런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개인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슈가 맞물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2016년에도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 탑재된 구글 플레이 앱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구글의 서버뿐 아니라 제3자 앱에도 전송하고 있음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프라이버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커버그도 실수라고 이제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실수일까요? 이게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빅테크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공짜 원재료로 삼아서 행동 데이터를 번역한다. 일부는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지만 나머지는 사유화된 행동 잉여로 분류되어 기계지능이라고 알려진 고도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고 당신이 지금 혹은 장차할 행동을 예상하는 예측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이 감시자본주의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 빨아먹고 산다. 우리는 감시자본주의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 잉여의 원천이며 원재료 착출 사업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 축적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제 예측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꼭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개인화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예측하는 서비스로 그냥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좀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곧 매출의 손실을 뜻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도록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기술의 발전과 배치에는 언제나 경제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경제 행위는 목표를 결정하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목표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은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 돈이라는 이해관계의 한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잊는다는 거죠.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해독 불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하는 불가피한 느낌이 그런 빅테크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포드가 이제 자동차의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런 세계를 열었듯이
애플도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개인화된 서비스 소비에 대한 수요를 타진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업적 성공을 경험한 최초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는 결국 소비의 초점을 대중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수단을 제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감시 자본주의의 토대, 그 기원, 발달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는지를 이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얘기도 하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온라인에서의 사용자 추적과 사용자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하는 검색이나 좋아요 클릭은 모든 기업이 추적 분석 현금화할 자산이었다. 이 모든 일이 아이팟이 등장하고 나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났다. 그들은 사용자가 프라이버시라는 값을 지불함으로써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 접속, 그 밖에 디지털 상품 등 풍성한 보상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얻는 것들도 있죠. 얻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시자본주의의 부상은 네트워크 환경의 해방적 약속을 마음속에 품은 많은 네티즌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중앙 집중적인 어떤 체제로 구속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감시자본주의는 너무 빨리 뿌리 내렸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이라는 거죠. 이게 감시자본주의가 융성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죠. 이제 기업들에게 규제를 없애고 자유를 허락해라. 그래야지 생산성도 높아지고 창의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규제가 없이는 그 기업이 뭐 어떤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감시자본주의를 가로막거나 해체하려면 그 작동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이 더 거대한 신자유주의 이 지형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부합하고 민주적 제도에 뒷받침되는 새로운 합리적 디지털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엄성, 이런 것들의 강조가 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2014년 5월 사법재판소는, 이칠 권리를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잊혀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재판소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궁극적으로 유럽 인권 체제에서 존엄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 이야기인데요. 구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광고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버블이 있었고 좀 위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절박성 때문에 이제 광고에 대한 열정적이고 공개적인 반대 의지를 굽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내라. 에드워즈 팀, 광고팀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계속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명분을 찾는 거죠. 사용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색 결과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만 이용되던 원재료가 이제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표적화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측 사업이 된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살지를 예측해서 광고를 붙이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원히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유서 깊은 돈벌이 수단이 바로 예언이다. 그리고 이 행동이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비밀주의가 필수적이었다. 알고리즘이라던가 뭐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글의 정책과 실행에서 무대 위와 무대 뒤에서 모든 행동에 대한 비밀주의가 제도화된 사연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을 행동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이제 본질인데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장을 위해서 자연을 이제 탈취해 갔다라면 이제는 이제 인간의 본성을 파내고 뜯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페이지는 인간의 경험에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원시림임을 포착했다. 구글의 이제 창업자죠. 온라인에서는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저렴한 센서만 있으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인간의 경험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현실 세계에서도 센서만 있으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단순히 검색회사라면은 뭐 자율주행 차량 등에 투자하겠는가? 페이스북이 그저 소셜 네트워크를 하면은 드론과 증강현실을 개발하겠는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승부수라며 박수를 보내지만은 사실은 이 활동들은 모두 같은 목적에 이끌려 수행되는 한 가지 활동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행동 잉여의 포획입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이자 콘텐츠 공급자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들이 이제 예측 사업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예측 사업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검색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판촉하려고 경쟁사 콘텐츠를 배제하고 자사 콘텐츠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어떤 이해관계 없이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측면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본의 이해와 관련돼서 그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절차가 밟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그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글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죠. 이제 성두위를 둘러싼 연못 같은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적이 침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자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뜻하는데 구글은 단순히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적 해자를 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 바깥 250마일에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제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뽑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 통제권과 법이 닿지 않는 공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통해 끈질기게 자유를 추구하고 방어한 창업자들.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한 거죠. 이제 규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국가적 관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9.11 테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왕국을 보호하고 면밀한 실태 조사를 명명하기 위한 정치적 문화적 요새의 설계와 구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클래스 B 주식에는 10배의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의 힘이 이제 줄어들고 창업자들의 힘이 이제 결단에 대한 힘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중은 그저 창업자들을 신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첨단 기술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 3배 빠르게 진행되고 정부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3배 느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9배의 격차가 생기고 따라서 정부가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비도 강력하게 펼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번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이제 미국이죠. 쌍방향적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발행자나 화자로 취급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업체들의 유튜브나 책임을 이제 면죄부를 준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절박한 요청은 원재료의 포기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용자의 접근을 막거나 규제 당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잉여의 양과 속도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경우만 관리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같은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콘텐츠조차 삭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보기관들은 기업들이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원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11 테러가 이 이제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추출의 절박성은 언제나 수탈의 사이클을 전력을 다해 가동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 기업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글래스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차원으로 넓혀가는 그런 상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일부까지만 살펴봤는데 일부도 상당히 이게 두껍습니다. 이게 전체가
800페이지 뭐 거의 그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이 감시자본주의의 토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이들의 사업 초기 이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조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2부, 3부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